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교는 중국에서 발화된 철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유교에 진심이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조선왕조를 무려 5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이 유교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유교는 위계 질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통치자의 입지가 큰 전제군주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이념으로 삼기에 적합했습니다. 윗사람이 하자고 하면 아랫사람은 따르는 게 예였죠.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말 듣고는 나 뜨는 말이야. 어른이 뭐라. 그런데 유교 철학에서 강조하는 위계 질서는 사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군자라면, 신하라면, 부모라면, 그리고 자식이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권력을 취하거나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공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을 정명론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유교 사상을 전파한 공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침내 모든 사람이 이름값을 하게 되는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공자가 활동했던 춘추시대에는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주나라를 무시한 제후들이 본격적으로 참칭하기 시작한 전국시대에는 그보다 더한 참상이 심심찮게 벌어졌고요. 고대 중국에서 왕이란 존재는 하늘이 선택한 것이라 함부로 다처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은 일종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천자라고 불렀죠. 공자는 천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왕을 왕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신하의 신하다운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정계에 입문한 공자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기는 했지만 혼란스러운 시대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죠.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런 일과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정치인, 부하 직원을 핍박하는 상사, 제자를 지키지 않는 교사,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 그런 사람까지 보자 하는 게 아랫사람의 도리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제 나라의 선왕이 유가의 어떤 사상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듣기로 과거에 부패한 왕을 몰아내고 새롭게 천자가 된 사람들이 있던데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선왕이 묻자 사상가가 대답합니다. 타인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도적이나 다름없고 옳지 못한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재앙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윗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상가가 바로 공자의 뜻을 이어받아 전국시대를 누빈 유교의 차세대 스타 맹자입니다. 맹자는 하늘이 왕에게 부여한 권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맹자의 역성혁명은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맹자에 따르면 이름값을 못하는, 다시 말해 아랫사람을 아끼지 않는 윗사람은 그냥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죽창맞기 싫으면 처신을 잘해야겠죠?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것들이 말이야 버장머리가 아주. 육아에서 발전시킨 이러한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를 지나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국가에서 행하는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이상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대항할 수단이 남아있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바로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저항권 행사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저항권의 개념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소극적이기는 해도 일단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개헌 과정을 거치면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를 추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항권이라는 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장은 불법이라고 몽둥이를 꺼낸 국가에 무자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을 통해 저항권을 인정받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낭만의 시대로 곧잘 포장되는 서부 개척 시대 19세기의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광활한 땅 루이지애나를 구입하는 데 성공한 신생국가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하며 무차별적인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꽤 넓은 국가였던 멕시코는 무지막지한 미국의 침략에 밀려 계속해서 영토를 빼앗기고 있었죠. 멕시코와의 전쟁은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 외에 아무런 명분이 없었지만 어쨌든 나라의 부강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미국 국민이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이 적은 사람 중에는 나중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있었고 또 수필 작가이자 사상가로 이름을 알린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었습니다. 소로는 다수파의 부정한 선택으로 나라 전체가 도덕적이지 못한 전쟁에 휘말리는 세태에 참담한 신경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소로와 같은 소수파 지식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불만스러우면 다음에 투표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다수의 투표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쓸 데가 있습니까? 이때 등장한 말이 바로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입니다. 읽히는 그대로 한 사람의 정의가 다수의 불의를 이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소로는 국가에 항의하는 수단으로 무려 6년간 인두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쓰는데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시민 불복종입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으로 올곧게 세워진 민주주의 제도 역사에 시민 불복종이라는 불충한 단어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항권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면 시민 불복종은 테두리 바깥에서 정의롭지 못한 법 자체를 따르지 않는 작은 혁명입니다. 저항권은 보편적인 질서의 회복을 지향하는 반면 시민 불복종은 특정한 제도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죠. 때문에 저항권은 합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시민불복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로 자신도 세금을 내지 않아서 하룻밤 동안 철창 신세를 진 적이 있었고요. 소로가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려면 온몸으로 투표해야 한다. 단순히 투표용지에 소극적으로 의사를 실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부 던져야 한다. 의로운 한 사람이 전력을 다해 저항한다면 다수가 저지르는 불의를 막을 수 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의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하는 정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말이죠. 소로는 이것을 개인의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의를 목격하면 즉각적으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무언가라고요.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하면 왠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개인의 양심이 정의라고는 하지만 그와 상충되는 다른 개인의 양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정의 같은 게 정말 있을까요? 결국 우리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인류의 오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20세기의 어떤 철학자가 생각했습니다. 정의란 대체 뭘까? 다음 영상에서는 오직 이 질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철학자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도 이쯤의 일인데 그 이야기도 나올 테니 궁금하신 분은 저랑 같이 계속 가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잡박질주였습니다.